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원래 예정에 없었던 강연인데요. 원래 훈오슈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오시겠다라고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갑자기 지난달에 그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는 바람에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오시면은 토론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못 오시는 바람에 이제 그 시간을 제가 때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제가 바깥에서 보셨겠지만 훈오슈 선생님 책을 한 6년 정도 걸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제 워낙에 좀 감동을 받아서 이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제가 강연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책이 나오는 게 이제 시점에 맞춰서 이제 오늘 선생님 오시면 책을 드리려고 사실 생각을 했다가 못 오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는 걸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 분량으로 만들었고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주거보다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제 전공이 이제 주로 주거학하고 건축 역사를 주로 보고 있는데요. 훈오슈 선생님의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건축을 전공하셨지만 도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이. 그래서 조금 더 건축보다는 폭이 넓은 그런 시각에서 책을 저술을 하셔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책을 통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못 오시는 내용들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요. 아마 슬라이드 내용 중에 아까 훈오슈 선생님 보여주셨던 내용들도 책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책을 이제 어제 이 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한글로 다 번역한 그림 파일을 이 안에다 못 실었어요, 제 슬라이드에다가. 그래서 원래 일본 책에 있던 훈오슈 선생님 책에 있던 일본판의 그림들을 다 이제 슬라이드에 들어 있어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나머지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거는 책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의 도시와 건축이라는 주제를 받아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우리 건축과 교육에서 아시아 건축이나 동양 건축에 대한 그 책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건축사라는 걸 주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 아시아의 건축이라는 거를 고민하기 이전에 아시아라는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아시아가 지금 우리 그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는지라는 걸 다시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시아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을 지금 갖고 있고요. 특히 인구 규모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그 대륙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라는 그 건축을 우리가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모델로 삼았던 서양 건축의 어떤 그 틀과 이 동양 건축의 틀을 좀 조화롭게 앞으로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앞에 슬라이드를 아시아의 위상에 대해서 인터넷에 좀 따온 거를 포함시켰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네. 아시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역 범위 이외에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레반트라는 지역이 있고 마그레브라는 지역을 전 처음 들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그래서 레반트는 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쪽 지역,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핵심 지역 을 우리가 이제 그 레반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그레브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의미를 하는데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면 이집트를 제외한 동쪽 지역을 주로 아시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직접 가본 결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슬람 지역도 아시아와 굉장히 유사한 문화를 갖고 있고 생활하는 방식도 거의 동일한 거로 봐서는 아시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북아프리카까지 걸쳐 있는 굉장히 광대한 지역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색깔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종교에 포함되는 색깔인데
인구 규모로 보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슬람입니다. 현재는 기독교가 인구를 분포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예측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2030년인가요? 예, 2030년 정도 되면은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넘어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보면 사실은 기독교를 포함한 불교, 힌두교, 이슬람 이 모든 4개 종교가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이 아시아의 많은 문화의 기층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그 아시아라는 지역은 서양 세계와는 달리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제력입니다. 뭐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읽기가 불편한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경제 규모로 보면 아시아가 가장 빨리 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실제 현재 세계 경제 한 40% 가까이를 아시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럽과 미국의 그 숫자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발전 속도로 보면 앞으로 미래는 아시아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거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아시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도시 인구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그 러시아라는 지역을 유럽으로 볼 거냐 아시아로 볼 거냐라는 고민이 좀 드는데, 제가 러시아를 좀 자주 왔다 갔다 해본 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아시아에 상당히 걸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은 유럽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라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그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굳이 러시아를 배제할 필요가 없고, 또 실제로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를 보면 바이칼 호수부터 시작해서 그 러시아 쪽에서 온 그 이동 경로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그 부분들까지 그 저희가 포함을 한다면 사실은 세계 1000만이 넘는 도시에 한 80%를 아시아 지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훈원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도시의 생활이 주거 문제에서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도시화율에 있어서도 아시아가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아시아 쪽에서 나오는 모델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훈호 선생님 책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시아란 도대체 무엇인가, 아시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게 이제 책을 보시면 그 서장에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그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고민하게 됐던 부분들입니다. 네, 조금 그 위에 있는 글씨는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색깔을 좀 잘못 택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 책에 의하면 훈원 선생님이 아시아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에 의하면 유럽에서는 아시아를 볼 때 신비로운 곳 혹은 잘 사는 곳, 그러니까 예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고의 침략을 받으면서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840년에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이제 아시아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서양의 지배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이제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앞으로 아시아의 성장 속도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이 균형이 뭐 우리가 뭐 다시 서양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는 뭐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서양과 동양이 균등을 이루는 조금 더 밸런스를 가지고 같이 발전하는 시대가 앞으로 곧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훈우 선생님이 정의한 아시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라는 이름은 아시리아라는 데서 출발을 했고, 거기에 아스, 그 다음에 에렙이라는 그 용어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아시아와 유럽은 사실 땅덩어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띄어서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 유럽과 아시아는 예전부터 많은 문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동반 성장을 해왔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식민 제국주의 때문에 이제 아시아와 유럽이 대립하게 된 그런 것이 이제 최근 현대사의 좀 비극이다라고 저술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그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직은 뭐 좀 손에 다듬을 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아시아에 대한 연구, 아시아 건축에 대한 연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는 거를 제가 조금 그 논문이나 이런 중앙도서관 검색을 통해서 봤더니, 대략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진 논문과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와 계시지만은 우리 전봉희 교수님께서도 중국의 사업원에 대한 책을 쓰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장님이신 주서령 교수님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지속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거를 보면 일반적으로 중국, 일본을 통한 우리와 가까운 동아시아 쪽의 연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슬람에 관련된 그 건축까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힌두교 쪽에 관련된 연구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것도 조금씩 만져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아시아에 속해 있는 이상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아시아와 한국에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우리 학자들이 많이 좀 폭을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한 내용들이고요. 아까 그 훈훈 선생님 버네큘러 건축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아시아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대륙에서는 볼 수 없는 극한 추운 지방부터 극열대까지 모든 기후대를 총괄하는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운 지역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더운 기후를 갖고 있거나 사막 기후를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아시아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전체 기후대를 커버하고 있어서, 아마 아시아의 그 다양한 기후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유럽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시도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시아 건축의 어떤 그 미래가 세계 건축의 미래를 어떤 그 지향하는 그런 큰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책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금 실제로 지금 그 문명이 발전된 곳을 보면은 인도,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지역이 가장 이제 커다랗게 문화가 발달한 지역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평야 지역을 통해서 농경 사회가 일찍부터 발전했다라는 우리가 그 특성을 볼 수 있고, 아시아 지역에 걸쳐 있는 이 엄청난 그 대륙의 크기가 아마 앞으로 우리 건축을 지배하는 그런 커다란 동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그 훈훈 선생님 책에 나왔던 것들을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책에 있는 그림들을 몇 개 뽑아 갖고 왔는데요. 다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 주거가 아시아의 그 민속 주거로서, 토속 주거로서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다만 이제 이게 빠른 속도로 현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의심스럽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자연 환경을 이용한 이런 에너지 절약적인 건축들의 장점들은 앞으로 미래 건축에서 좀 많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러시아, 벤두인, 이슬람 쪽에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그 기술이 없는 시대에 자연 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아시아 주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식적인 내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아마 3장인가 4장에 불교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은 우리나라 건축의 출발점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최초의 종교가 우리는 불교로 아마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은 불교를 바탕으로 이제 성장한 건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불교 건축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 이건 서양에서 볼 수 없는 아시아만의 독특한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 불교 건축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석굴암을 비롯한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 펼쳐져 있는 그런 사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미래 건축에 참고해야 되는 중요한 유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면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는 다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전혀 소개되지 않은 힌두 건축입니다. 저는 그 아까 그 양력에서 삼성건설에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 2년 7개월 정도를 말레이시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힌두 사원이라는 걸 처음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원이죠.
제가 안에 들어가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힌두 사원이라는 데를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껌껌합니다. 그 무슨 굴 같아요. 그 힌두 사원의 그 내부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 자궁의 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제일 핵심적인 데가 그 신을 모시는 그 공간인데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신비스럽게 만들어 놓은 게 힌두 사원의 특징입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부족의 시대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런 아시아의 다양한 곳에서 아마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 거기에 틀림없이 힌두 문화를 갖고 있는 뭐 인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인종들이 우리나라에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혀 그 연구가 안 돼 있는 이런 힌두 건축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힌두교의 인구가 상당히 인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힌두 사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되는데 크게는 북쪽에 있는 힌두 사원과 남쪽에 있는 힌두 사원이 모양이 좀 많이 다릅니다. 건축 형태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저술을 했고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책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 도면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뭐 제일 그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게 시카라라고 하는 그 탑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 굉장히 높은 탑이 올라가 있는데 그 속에 지금 가르바 그리하라는 성소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상당히 어두운 동굴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힌두 사원의 굉장히 그 독특한 구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 힌두 사원의 구성을 설명해주는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마 제가 이제 가본 데는 여기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두라이라는 도시를 갔을 때 이 미나쿠시 사원이라는 데가 엄청나게 큰 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본 적이 들어가 보진 못했고요.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바깥에만 쭉 돌면서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분위기를 봤는데 힌두 사원이라는 게 제가 이슬람도 그렇고 가서 이렇게 보면은 시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사찰은 조선시대에 억압받는 분위기 때문에 산속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해서 이슬람 사원이나 힌두 사원들은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시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일상이 피곤해지면 여기 들어가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나오는 어떤 그런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종교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인간의 나약함으로 보면 여전히 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고 그 종교라는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현대 사회에 혹은 미래 사회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종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중요시해야 할 그런 건축 유형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도면들이고요. 전부 그 선생님 책에서 스크린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 이제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놨으니까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게 지금 그 남방형 사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북방형 사원의 모습입니다. 모양이 상당히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은 구성 원리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슬람 건축입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은 굉장히 그 세력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좀 굉장히 그 적대적인 세력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슬람 국가를 여행해 본 결과 뭐 자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공격적이질 않아요.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 건축의 유형을 보더라도 세계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종교가 이슬람이고 앞으로 우리도 이슬람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책에 나오는 그 사진인데요. 제가 제일 그 재밌게 여행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튀니지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튀니지에 튀니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로코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그 도시의 구성이 우리가 보기 힘든 중세시대의 미로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중정을 가진 그런 주거 유형들이 굉장히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그 튀니스의 그 도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앞으로도 좋은 것들은 우리가 계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튀니지 골목길의 구성 요소인데요. 뭐 자세한 거는 책에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건 아주 흥미로운 그 그림이었는데요.
튀니지나 이 이슬람 국가들에 가보면 골목길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골목길을 좁게 만들었을까라고 이제 봤더니 실제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규정이 돼 있어요. 낙타 2마리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이라고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갈 때는 자동차가 다닐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나 낙타, 동물에 의한 운송수단이 충분히 가능한 거로 봐서 훨씬 더, 물론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도시계획의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슬람 국가의 왼쪽에 있는 거는 바그다드라는 도시의 옛날 원형 도시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마라라고 하는 이제 도시의 모습인데, 이슬람에서는 특별히 어떤 정해진 원칙이 없이 자기들의 어떤 그 실생활에 맞게 원형이면 원형, 그리드면 그리드, 이런 모습으로 도시를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 예루살렘의 유명한 바위의 돔이라는 이슬람 건축의 가장 오래된 건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같은 얘기고요. 네, 요거는 뭐 잘 아시는 알람브라 궁전의 그 배치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에 이슬람이 침략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했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스페인 가시면 스페인 건축이 유럽 건축과 조금 다르다라는 점은 이슬람 건축과 기독교 건축이 서로 만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건축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갔을 때 그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을 보면서 상당히 그 유기적인 모습이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도면들입니다. 다 책에 있는 것들이니까 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재밌게 본 부분이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아시아에서의 도성의 원리가 2가지로 구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께서. 그래서 지금 그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동남쪽에 있는 도시들은 그 도성 계획이라는, 도성이라는 게 문화가 발달을 한 거에 비해서 비지역에 사는 사막 지역, 이슬람 국가들이죠.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도성의 원리라는 게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도성은 좀 특이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 도시계획의 원리가 상당히 그 독특한 원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다이아그램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인도의 도성 다이아그램입니다. 오른쪽이 중국의 도성 다이아그램인데, 왼쪽에 있는 인도 도성은 보면은 가운데가 신전입니다. 근데 중국의 그 도시 계획은 가운데가 천자가 살고 있는, 황제가 살고 있는 궁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인도와 중국의 도성 원리가 상당히 다르고, 인도의 원리는 종교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도시계획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책의 내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인도의 문명과 중국의 문명이 어떻게 다른지라고 하는 거의 그 차이점을 충분히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거의 부분인데요. 우리 후노시 선생님의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식민지 제국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도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마지막 장에 책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어서. 네, 마지막으로 훈현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상당히 동감했던 앞으로 미래 건축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과제가 주택 문제입니다. 뭐 도시에 있어서의 주택 문제는 다들 아시는 부분들이고, 그건 우리 주거학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래된 유산의 계승입니다. 어떻게 계승하고 활용할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제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그 활용을 할 것인가, 혹은 그거를 우리가 보존할 것인가, 혹은 철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어지는 우리 조정구 소장님이 이제 설계하신 집, 요 사진을 제가 안원동에 집을 하나 짓고 있는데요. 한옥입니다. 아주 작은 한옥인데, 한옥을 하면서 좀 독특하게 좀 그 했던 것은, 이 선생님 책을 번역을 하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에코 아키텍처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집이지만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어떻게 좀 집에다 집어넣어 볼까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는 설치를 못했고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런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의 건축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 최소 건축이고요. 뭐 다들 아시는 우리의 그 미래 건축은 자원 소비를 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집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가꿔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건축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아시는 그림입니다. 네, 요거 안도다도의 유명한 그 작은 집이죠. 네, 이건 꼬르비제의 그 미래 도시의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근무했던 말레이시아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그 작은 집과 더불어서 도시에서는 고밀도로 짓는 게 필요하고 역사가 특별히 없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때는 조금 더 고층으로 만들어서 땅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 미래 건축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 건축의 모습이 미래 주거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힘은 저는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